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각종 범죄들을 보며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어쩜 저런 일들이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 또한 비슷한 일을 겪어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곳이라면 익명으로 제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와 형은 서로 무척이나 의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께서 매일같이 다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시던 부모님은 결국 저희가 국민학생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지만 나이 어린 저희에겐 부모님의 이혼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를 데려가셨지만 언제 또 버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저희 형제에게 어머니만큼의 신경을 써주시지 못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셨거든요. 아버지께서는 그 미안한 마음을 항상 금전적으로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같이 하지 못하는 저녁 식사 대신 식탁 위에 돈을 놓고 가시고는 했죠. 그래서 형과 저는 매일 아버지가 없는 저녁 밥상을 둘이서만 차려 먹곤 했습니다. 그나마 형이 있어 외로움을 반으로 나눌 수 있었고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형제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건 다른 아이들과 같은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해도 어머니가 없는 티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와 형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손길을 무척이나 바라고 있었죠. 그러다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저희 형제를 데리고 외식을 나간 날 저희 형제는 새어머니를 처음 뵐 수 있었습니다. 하얗고 예쁜 얼굴에 아직은 엄마라는 말보다 누나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은 새어머니를 말이죠.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얼굴만 본 첫인상이었을 뿐이지만 저는 어머니가 참 좋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단순히 다시 어머니가 생긴다는 것이 좋았을 수도 있고 하얀 얼굴에 넉넉한 인심 있는 어머니의 인상이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저를 들뜨게 만들었죠. 기쁜 마음에 식사를 하면서도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어머니만 보고 있던 저와 달리 형은 무척이나 무덤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식사를 마치고 저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야, 박주승,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만 있어? 너는 지금 저 여자가 우리 새엄마 된다는 게 웃고 좋아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래, 형? 이쁘잖아. 그리고 엄청 다정해 보여. 우리한테 엄청 잘해줄 것 같은데? 아빠랑도 다투지 않고 사이 좋아 보이잖아. 야, 그건 원래 엄마랑도 그랬어. 근데 저 여자는 계모라고, 계모. 계모들이 원래 자식들을 얼마나 괴롭히는 줄 알아? 우리도 이제 맨날 괴롭힘 당해야 한다고. 아빠는 저 여자 말만 듣고 우리는 나몰라라 할 거고. 이제부터 아빠도 저 여자도 믿지 마. 우리 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야. 저와 달리 형은 새어머니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신 새어머니를 경계하며 오히려 어머니라는 존재가 생겨 반기는 저를 나무랐죠. 새어머니를 경계하는 형의 마음과 달리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새어머니를 소개시켜 준 뒤로 재혼 준비에 더 속력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새어머니와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죠. 형의 말과 달리 같이 지내게 된 어머니는
정말 우리 형제를 사랑으로만 대하셨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친어머니에게서는 사랑을 받았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는데 새어머니께서 집으로 들어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내용이지만 재혼인 아버지와 달리 초혼이셨던 어머니께서는 저희 형제를 위해서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자로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한 결혼이다 보니 저희를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셨죠. 어머니가 생기자마자 저희 두 형제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차릴 정도였습니다. 엄마가 없는 티를 내듯 깨지지한 옷차림의 우리 형제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부잣집 도련님처럼 저희를 차려입히곤 하셨거든요. 외형이 달라지니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들도 저희 형제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셨고 그 모습에 어렸던 저는 신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런 모습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어머니가 입혀준 복장을 애지중지하던 저와 달리 형은 집 밖을 나서자마자 단정한 그 모습을 망가뜨리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형의 그런 태도에도 혼을 내시지 않고 웃으시며 형을 대하던 어머니께서도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형과 저는 서로 어머니에 대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학교를 가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머니께서는 누구보다 저희 형제에게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니까요. 저희 형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을 새서 옆에 계셨고 조금의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는 손수 감기나 몸살에 좋은 약과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비록 직접 낳지는 않으셨지만 친어머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형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죠. 학년을 올라가면서 유독 부모님 이야기에 예민하게 굴던 형은 친구들의 단순한 물음에도 싸움을 벌였습니다. 야, 박주원,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놀자. 안 돼, 우리 집은. 왜? 너희 엄마 있어? 야, 내가 엄마 이야기 하지 말랬지. 뭐? 그냥 집에 엄마 있어서 못 노는 거냐고 물어본 거잖아.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구는 형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했지만 계모라서 괴롭힌다는 이상한 이야기만 할 뿐 정작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친구들과 다툼을 벌이며 삐뚤어지기 시작한 형은 중학교를 올라가서도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담배와 술을 일찍이 시작하며 탈선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형의 마음을 다시 돌리려 노력하셨지만 그때마다 형은 어머니를 피해서 더 멀리 탈선을 할 뿐이었죠.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노력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봐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학생의 본분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형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점점 더 어긋나기만 했습니다. 중학교를 시작으로 매달 어머니를 학교로 소환시킨 형은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형이었는데 다른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건 항상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듣자 하니까 이 학교의 박주원, 쟤한테 안 맞은 애가 없다는데 부모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니, 용서고 나발이고 친엄마가 아니라 대충 키우는 거예요? 말해봐요. 제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라면 저렇게 키우겠냐고요. 형 때문에 어머니는 자신이 듣지 않아도 될 말까지 듣고 남들 앞에서 조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형을 먼저 위로하곤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형을 용서하지 못하시고 내가 부서지도록 형을 혼내보았지만 그런 강한 체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저 또한 반복되는 형의 문제로 답답해하고 있을 때 형이 결국 우리 가족들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을 한 거죠. 포기를 하신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형을 찾겠다며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고 형의 친구들에게 부탁까지 하며 형을 찾으려 부단히도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갔는지 어디서도 형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형의 몫까지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야만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되갚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자라주는 저를 보며 대견해 하시는 모습 뒤에는 항상 형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을 보이셨죠.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는 아닌 척 행복해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애써 모른 척하며 제 일가 부모님을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무렵 형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소개를 시키겠다며 결혼할 여자까지 데리고 말이죠.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되겠지만 형수가 될 사람의 모습을 보니 올바르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건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부모님 댁에 기별도 없이 오는 며느리치곤 굉장히 예의가 없었거든요. 복장이야 개인의 취향이라고 존중을 한다고 해도 말투와 행동 어느 하나 시부모님을 떠나 어른에게 갖추는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퇴근하신 아버지께서도 그 예의 없는 모습을 보시곤 이미 표정이 굳어 계셨어요. 이 상황에서도 형과 형수를 위해 웃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셨죠. 그렇게 쳐들어오듯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형은 마치 맡겨놓은 게 있다는 듯 아버지에게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다들 분위기가 왜 이래요? 아니 아무리 내가 내놓은 자식이라지만 그래도 결혼 허락 받으러 며느리감까지 데려왔는데 너무들 하네. 네 마음대로 집 나가놓고 이제 와서 결혼하겠다고 집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뭐냐? 아버지는 나이 드셔도 여전하시네요. 그럼 솔직히 말할게요. 원래 아들이 결혼하면 직구해준다는데 저 돈 좀 주세요. 뭐 아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빌려주시면 제가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뭐? 돈을 달라고? 저희도 결혼하고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장사라도 하려고 하는데 얘나 저나 돈이 있어야 말이죠. 어차피 돌아가시면 동생이랑 저랑 나눌 재산인데 먼저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시잖아요. 네가 머리 좀 컸다고 기어오르는데 내가 아직 니까진 놈 하나는 묵사발로 만들 수 있다. 헛소리 하지 말고 저 막대 먹은 여자랑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아니 평생 이 집에 다시 발붙일 생각은 하지도 말어. 불같이 화를 내시며 당장이라도 형을 손찌검하려는 아버지와 돈을 끝까지 받겠다는 형을 저와 어머니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 난리통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앉아있는 형수 될 사람을 보니 참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겨우 형을 집 밖으로 돌려보내고 나서야 그 소동이 끝나게 되었죠. 아직 호락호락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인지 그 일 이후로
형은 다시 우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마음을 돌려보려 노력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영 끄는 자식이라며 딱 잘라 선을 그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게 된 저는 몇 년간 회사를 다니다 결혼할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 아래의 서희를 부모님께서도 무척이나 좋아하셨죠. 우리 둘 모두 번듯한 회사 다녔고 넉넉한 연봉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고 무사히 자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죠. 형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기에 매일을 걱정만 하시던 어머님께서도 말동무가 되어주는 며느리 서희가 생기자 조금 밝아지셨습니다. 그렇게 형의 빈자리를 편하지 않게 채워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형이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데리고 말이죠. 양심도 없는 건지 아이는 이미 훌쩍 커 7, 8살은 되어 보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손자를 소개시켜주는 것이 먼저였다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왔어야 했는데 다 늦게 온 걸 보면 누가 봐도 또 돈을 요구하러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조금의 변화가 없어 보이는 형은 이번에도 아이를 인질 삼아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우리 동생 주성이 형이 결혼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 일이 좀 바빠야 말이지. 재수씨 되는 분이 굉장히 미인이시네. 형, 이번에는 무슨 일이야? 또 저번 일 같은 거라면 조용히 가는 게 나을 거야. 아버지 예전과 다르시지 않아. 호추, 이제 너도 컸다고 형한테 까부냐? 넌 어른들 대화하는 데 빠져. 아버지랑 나 사이의 일이니까. 아버지, 아들 주원이 왔어요. 귀한 손자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래, 또 무슨 일로 온 거야? 아버지, 손주 보여드리려고 왔죠. 승현이에요, 박승현. 그러지 마시고 손주 좀 안아주세요. 그리고 실은 진짜 도움이 절실해서 온 거예요. 요 보석 같은 손주 손가락 빨기 할 순 없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 자식 생겼다고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이해한다니까요. 형과 형수의 뻔뻔한 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가족은 없었지만 아버지께서도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 돈을 달라 협박을 하는 형에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 아버지는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는 형의 말에 큰 금액을 내어주시게 되었죠. 무슨 사업을 하냐는 아버지의 말에도 이리저리 말을 피해간 형은 그날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처럼 부모님을 챙기거나 명절이나 제사에 맞춰서 제대로 집을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항상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오고 싶을 때만 집을 방문했죠. 그럴 때마다 조카 승현이를 인질 삼아 협상의 도구로 이용했고요. 어머니는 그렇게라도 아들과 손주를 만나는 게 좋으신지 형의 방문을 반가워하셨지만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이는 조카 승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통 저 나이 때 아이들은 낯을 가리더라도 끝없이 호기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금방 적응하기 마련인데 승현이는 항상 무표정한 모습에 어린 시절 어머니가 없어 방치되었던 저희 형제보다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형에게 먼저 훈수를 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형, 승현이 좀 제대로 돌봐. 아무리 애라도 저 모습이 뭐야. 마치 부모 없이 방치된 아이 같잖아. 야, 너는 애도 없는 게 뭘 한다고 떠들어? 옷을 갈아입혀도 지가 놀이터에서 논다고
금방 더러워져서 그런 거야. 아, 그게 말이 돼? 내가 애가 없다고 잠깐 더러워진 거랑 며칠 동안 방치된 거랑 구별을 못하겠어? 아이씨, 야, 아씨, 이게 동생이라고 저번부터 봐주니까 너 얻어 터지고 싶어? 나이 좀 먹으니까 네가 덤비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고 네 가정이나 제대로 돌봐. 금세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형을 찍어 누르고 싶었지만 괜한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무시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형네 부부 몰래 제가 승현이에게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몸에 문제가 생기셔서 병원을 다니시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아버지 간병을 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쯤부터 형이 집으로 찾아오는 발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와서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요구를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로만 큰소리 뻥뻥 치던 사업이 잘 되어 돈 부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만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아프신 아버지께서도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셨고 저와 아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지방의 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연고도 없는 곳에서 연락이 와 보이스 피싱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 전화에서 조카를 데리고 있다는 말과 함께 형과 형수가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급히 해당 경찰서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경찰들에게 보호받고 있는 조카를 보게 되었죠.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듯한 조카의 모습에 먼저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카를 먼저 껴안고 있는데 경찰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주원 씨 사망사고로 연락받았던 동생 박조승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형님 되시는 박주원 씨와 아내 김은무 씨가 섬에서 낚시를 하시다가 파도에 휩쓸린 것 같습니다. 복귀 시간이 되어서 간 선장님께서 두 분이 안 보이셔서 해경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수색을 해봤으나 아직까지 두 분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색을 더 보겠지만 벌써 시간도 한참 지났고 수온이 낮아서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조카분은 탈이 나서 그랬는지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숙소에 남아있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섬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리다니 형과 형수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해 사망사고로 확정을 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은 사망이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어린 아들을 두고 사망을 하다니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형네의 죽음에 저 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선은 급히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먼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게 했죠. 그 뒤로 저는 실종지 근처에 방을 잡고 형이 혹시나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을 걸고 경찰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더 이상한 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다른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망망대해의 바닷가에서 이만큼의 노력에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시신을 수습하려 찾는 것도 고집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저는 형과 형수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사이가 틀어지면서 형과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없었지만 형의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언젠가는 시간이 형과 저의 사이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노력 없는 막연한 저의 믿음이 지금 이 순간 후회가 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한 번이라도 형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술자리라도 마련해서 소주 한 잔에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넘겨야 했는데 동생이 되어 좀 더 먼저 다가가지 못한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만큼이나 부모님께서도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어요. 나이가 드셔 몸이 아프신 와중에도 단 한 번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던 아버지께서는 형의 죽음에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셨고 어머님께서도 형의 삐뚤어진 이유가 자신 탓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죠. 우리 가족은 그렇게 모두 다 형에 대한 죄책감으로 마음의 한구석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과 형수가 마지막으로 있었을 섬에서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카인 승현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죠. 부모님께서 조카를 데리고 가겠다 하셨지만 아버지의 불편한 몸과 간병하시는 어머니에게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 저희가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아내도 이직을 위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다 보니 좀 더 옆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저희 집으로 데려오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인 저희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인데 아이에게는 부모의 죽음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라 예상하였죠. 하지만 생각보다 승현이는 무덤덤한 모습으로 일상을 보냈습니다. 다만 충격 때문인지 저희와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죠. 물론 저희도 아이가 그런 일을 겪고 처음부터 밝은 모습으로 지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평소처럼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모습만 보아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간단한 의사표현조차 없는 아이를 보니 점점 걱정이 되어갔습니다. 혹시 심리적인 이유로 실어증이라도 걸린 것이 아닐지. 병원을 가서 검사도 받아봤지만 다행히 이상은 없었고 저희는 아이 스스로의 의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이가 마음의 병을 얻어서 그렇게 되었다 생각한 저는 퇴근도 일찍이 하고 주말에도 집에 있으면서 최대한 승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와 아내의 노력에도 반응이 없던 승현이가 처음으로 입을 떼어 말을 걸어왔습니다. 돈 좀 주세요. 응? 무슨 말이니 승현아? 사고 싶은 게 있어? 돈 좀 주세요. 5만 원이요. 승현아, 삼촌한테 그 돈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주면 삼촌이 줄게. 5만 원이요. 승현이는 제가 묻는 물음에도 다른 대답은 없이 돈 좀 주세요. 5만 원이요. 라는 두 대답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만 답하는 조카가 답답했지만 그걸 거절이라도 하면 겨우 입을 연 상황에서 다시 입을 닫기라도 할까 싶어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조카는 좀처럼 다른 대답 없이 종종 돈 5만 원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번 아무 말도 없이 돈을 주다 한 번은 대답을 할 때까지 주지 않겠다고 하자 방문 앞에 앉아 시위를 하듯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 고집을 이길 수 없던 저는 그 이후 부탁을 할 때마다 순순히 돈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별개로 아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했습니다. 조카와 비슷한 또래 자식을 둔 회사 직원들에게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배워가며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내도 집에 있으면서 자신의 질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아이에게 말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보려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을 승현이가 겨우 알아주었는지
아내에게 처음으로 말을 먼저 걸어주었다고 했죠. 오빠, 오늘 승현이가 먼저 나한테 말 걸어줬어. 정말? 아, 그래, 승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 그 말 듣고 눈물 날 뻔했잖아. 글쎄, 우리랑 있는 요즘이 자신이 제일 행복한 시간 같다고 말하더라고. 우리가 뭐 해준 게 있다고. 애가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이야? 승현이가 그런 말을 해줬어? 아이, 그래도 다행이다. 불편하거나 싫은데 억지로 있는 것 같아서 매번 불안했는데 이제 한숨이 놓이네. 이제 앞으로 뭘 해줘야 하나? 뭘 해줘야 더 좋아할까? 너무 서두르지 마. 그러다 이제 조금 마음 열었는데 부담스러워서 다시 다치면 어떡하려고. 지금처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자. 그때는 승현이가 먼저 말을 걸어준 것만으로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을 열며 드디어 부모를 잃은 상처를 회복할 거라는 저희 생각과 달리 승현이는 여전히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오빠, 근데 승현이 데리고 병원이라도 가봐야 할까봐. 왜? 이제 점점 말도 많이 하고 얼굴도 밝아지고 있는데? 가끔 혼자 놀고 있거나 TV 보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그때 자세히 들어보면 말하는 게 좀 걱정되어서. 오늘은 TV에서 놀이공원이 나와서 가고 싶어 하길래 내가 데려가 줄까 하니까 자기는 나중에 아빠 엄마랑 갈 거라고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저번에도 엄마 아빠 만나려면 며칠이나 남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혼자 하더라고. 우리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데려올 때만 해도 부모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도 자꾸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애가 혹시 그 일을 부정하는 건 아닌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아서. 12살이라고 해도 아직은 승현이가 단순히 자신의 바램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좀 더 지켜보자. 나도 승현이랑 대화하면서 우려할 부분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볼게. 하지만 아내의 말과 달리 저는 승현이에게서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고 점점 우리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기를 하며 좋아지는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라서 그런지 한번 친해지는 속도가 나기 시작하니 며칠 전까지 저희를 어색해하던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우리 부부가 승현이에게 실수가 있지 않을까?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제대로 된 방법이 맞는가? 여러 고민과 걱정을 하던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었죠. 저희 부부를 부모처럼 따르고 점점 밝아지는 모습의 승현이를 보니 다행이라 생각했고 좀 더 승현이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말은 하지 않고 저희에게 요구만 하던 알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승현이의 속마음을 알아보기로 했죠. 승현아, 요즘에는 친구들 안 만나? 통 어딜 나가질 않네? 삼촌이 주는 용돈이 부족하니? 아니, 원래 친구들 잘 안 만나는데 원래 아빠 엄마랑 같이 지낼 때도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갔어. 아빠 엄마가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거든. 남들 눈에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 왜 부모님이 그런 말을 했을까? 승현이가 다칠까봐 걱정하셨나? 밖에 돌아다니면 내가 사고 칠 때도 있고 돈을 쓰게 되니까 그냥 집에나 있으라고 했어. 그래? 그럼 지금 삼촌한테 용돈 받은 거는 이제까지 못한 것들을 하는데 쓰는 거야? 삼촌은 승현이가 뭐하고 노는지 무얼 하는지 알고 싶은데 승현이가 이야기를 안 해줘서 궁금하거든. 아니, 돈 보낼 곳이 있어서 거기에 쓰고 있어. 돈을 보내줘? 승현이 네가? 누구한테 보내주는데?
승현이한테 어떤 사람이길래 그 큰 돈을 보내줘야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있어. 근데 삼촌, 나 배고파. 밥 먹을래. 밥 해줘. 아이가 쓰기엔 큰 돈을 계속 요구하는 게 수상하긴 했지만 요즘 애들이 별별 것을 다 하기도 하고 부모를 잃은 승현이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장난감, 게임 등으로 그 돈을 사용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돈을 보내고 있다니 저는 너무 놀랐고 대체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예상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체크카드도 없는 아이인데 어떻게 누구에게 돈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승현이는 이를 물어보는 저 질문이 불편했는지 금방 이야기 화제를 돌리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이고 제가 돈의 사용처를 물어봤지만 매번 요리조리 질문을 피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던 저도 승현이의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전에 승현이가 나한테 돈을 몇 번 달라고 했거든? 그때는 마음을 열기 전이라 어디다 쓸 거냐는 말에도 답이 없어서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줬는데 최근에 말을 하게 됐어. 그런데 그 돈을 누구한테 보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주냐고 물어보니 그 다음부터 다시 입을 다물었어. 도대체 승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제가 하는 말에도 한참을 답이 없던 아내는 이내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오빠도 생각해봐. 승현이 나이에 5만 원이면 큰 돈이야. 그걸 한 달로 치면 20만 원이 든다고. 아무리 요즘 밥 한 끼 먹으면 돈 10,000원이고 친구들이랑 PC방 다녀오면 금방 없어진다 하지만 승현이가 딱히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잖아. 밥도 집에서 먹고. 그런데 자기 입으로 그랬다며 누구에게 보내준다고. 그러면 분명히 돈을 직접 만나서 주는 게 아닐 거야. 그럼 돈을 보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물건이 있을 거라니까. 그걸 분명히 승현이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예상이 맞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을 거고. 뭐? 그 사람들이라니? 무슨 말이야? 우선은 급하니까 나 따라오기나 해.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무슨 추리를 했는지 저에게 다급히 무엇을 찾아야 한다며 쫓아오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곤 승현이에게 가서 물건의 행방을 물었죠. 승현아, 숙모가 승현이 부모님이랑 통화를 했거든? 그래서 승현이가 돈 보내주는 물건 바꿔야 한다고 하시는데 승현이가 갖고 있던 거 숙모한테 줄 수 있어? 금방 바꿔서 줄 테니까. 숙모, 진짜예요? 아빠 엄마랑 전화했어요? 아빠 엄마가 저 안 보고 싶대요? 삼촌,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 언제나 데리러 온대? 승현이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의 떠보는 말에 승현이는 마치 형과 형수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제서야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를 차리게 되었고 그제서야 승현이가 자신의 품속에 숨겨왔던 카드 한 장을 저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예상한 것처럼 그것은 체크카드였어요. 그런데 저희 예상과 달리 카드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서둘러 집을 뛰쳐나가 경찰서로 향했죠. 저는 부모를 찾고 있는 승현이를 달래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억이라 왜곡된 부분도 있고 전부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형과 형수가 살아있다는 말이었죠. 승현이 말로는
형과 형수가 이전부터 ATM기에서 체크카드로 돈을 넣는 법을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데리러 올 거니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형네 부부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도 승현이의 말만 들었으면 절대 믿지 못했을 겁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가 큰 충격에 만들어낸 생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로 간 아내는 경찰에게 앞선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형과 형수를 단순 사고가 아닌 성인 실종으로 찾아달라며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을 피하던 경찰에서도 형에게 다른 혐의로 수사 내역이 있는 것이 확인되자 수사를 했었던 다른 서해 형사님과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그곳 형사님께서 카드의 명의자와 카드 인출 내역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한적한 지방에 숨어있던 형과 형수를 추적 끝에 검거하게 되었죠. 형이 다른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았던 것도 놀라웠지만 지금까지 죽은 척을 하고 숨어 있었다는 게 우리 가족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형과 형수는 저희 가족과의 접견은 물론이고 자식인 승현이와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형을 만나지 못하고 수사를 담당하신 형사님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죠.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여기저기 지인부터 시작해 사채까지 돈을 빌려 이혼과 사채에 쓰던 형과 형수는 빌린 금액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외국으로 도주를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조차 힘들어지자 몸을 숨기고 신원까지 바꿔 새 출발을 하려 했다 합니다. 그러한 생활 중 자식인 승현이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자 아이를 떼어놓기로 했고, 죽은 척 위장을 하고 상황이 잠잠해지기 전까지 지내는데 필요한 돈을 받으려 승현이에게 지인의 체크카드로 돈을 입금시키는 법까지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현이에게는 꼭 데리러 온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입단속을 시켰고요. 하지만 결국 그 엉터리 계획은 아직은 거짓말이 서투른 어린 승현이 때문에 밝혀지게 된 거죠. 형사님의 말을 듣기론 조사를 받으면서도 두 부부가 계속해서 어린 승현이 탓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범죄자 치고도 저렇게 자식에게 애정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이라며 혀를 차고 계셨죠. 그 말을 듣게 되니 이 사실을 알게 될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예상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자신을 도구처럼 이용만 하고 버리고 간 것도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텐데, 부모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아이에게 돌리고 탓을 하다니, 이미 부모란 존재가 다른 의미로 없어져 버린 승현이가 안타까웠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기혼인 입장에서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저에게 깜짝 놀랄만한 제의를 해주었습니다. 오빠만 괜찮다면 승현이 우리가 입양하는 건 어떨까? 뭐? 입양? 소희 너 진심이야? 괜히 나 때문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승현이랑 얼마 안 되지만 같이 지내보니 애도 착하고 우리도 잘 따르고, 무엇보다 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모같이, 형 누나같이 옆에 있어주면 좋지 않겠어? 저 두 사람 형도 얼마 안 나올 것 같다며. 당신 승현이 다시 보낼 수 있겠어? 그래도 입양은 정말 생각과 다를 거야. 괜찮겠어? 나야 자신 있어. 대신 오빠가 많이 알려줘야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느끼는 게 많았을 거 아니야. 내가 미처 신경 써주지 못하는 건 오빠가 대신 알려주고 챙겨줘. 아내의 말처럼
승현이가 짧은 형을 마치고 돌아온 형네 부부에게 간다면 또 무슨 이용을 당할지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내가 먼저 승현이를 입양하자며 이야기를 해주니 고마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 아이도 없는 저희가 조카를 입양하는 건 그렇다며 직접 키우겠다 하셨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고생시킬 수 없었고 저희 마음을 충분히 설명하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승현이에게도 직접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이미 부모님의 수사 관련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탓에 어느 정도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던 승현이는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보여주었고 저희를 받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형네 부부의 동의였습니다. 형과 형수는 검거가 된 이후 사기죄는 물론이고 승현이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관련으로 형을 살고 있었거든요. 형과 형수를 찾아가 입양 관련으로 이야기를 꺼내니 대뜸 돈 이야기 먼저 꺼냈죠.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기는커녕 그때까지도 아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깟 돈 따위는 저희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형을 민사로 고소한 사람들의 합의금을 저희가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내요. 그렇게 저희가 정식으로 승현이를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말을 바꿀까 싶어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입양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까지 받았죠. 그렇게 승현이와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승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것에는 지금의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직접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도 상대에게 최선을 다한다며 직접 낳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뛰어넘어 더욱더 돈독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소 체험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이 둘에게 알려주려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과 상관없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었고 이제는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얼마 전 새로운 가족이 아내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승현이가 새로 생긴 아이로 인해 서운해하지 않을지, 부모로서 두 아이에게 사랑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벌써부터 동생바라기가 된 승현이 덕분에 걱정을 덜하고 있지만 만약에 실수라도 하지 않으려 저와 아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 우리 네 가족이 더 행복할 미래를 상상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저와 승현이 같은 상황의 사람들에게 더 편견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이만 글을 적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